안녕하세요. 이구동성 역사학교의 분홍한국사쌤 구혜영입니다. 오늘은 7강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설명 더보기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7번 학습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시간인간 공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시간은 1894년 갑오년에 있었던 일들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은 전봉준이라는 사람이랑 조병갑이라는 사람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게 될 공간은 여기 있는 전주 그리고 여기 있는 우금치입니다.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어떤 인물들이 활약했었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역사 2교과서의 출판사별 페이지는 이거와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학습지 1쪽부터 6쪽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개항기의 흐름이라는 표를 넣었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여기까지의 내용이었고요. 다 지배층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7쪽 동학농민운동에서는 피지배층의 이야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연도와 사건을 정리해 놓은 게 첫 번째 줄이고요. 두 번째 줄은 우리나라의 일당, 가장 권력이 많았던 사람을 써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신하들이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63년에 고종이 임금이 됐을 때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의 일장이었다가 병인양요, 신미양요까지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었어요. 나라의 문을 닫자라는 사람의 대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임금이 된 지 10년 만에 고종이 저 친위 정치를 하겠어요 라고 선언을 했고 아버지 대신 부인이었던 명성황후를 파트너로 삼습니다. 그래서 민씨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됐고요. 계속 민씨 세력이 최고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라의 문을 열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을 여는 개항을 했었고요. 그게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으니까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개화 정책을 추진했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총괄 기구가 통리기무아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식군인들이 13개월치 월급을 못 받은 것을 계기로 이모년의 난을 일으킨 이모군란을 계기로 잠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다가 다시 청나라가 흥선대원군을 납치해가면서 민씨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고요. 쭉 명성황후가 을미사변으로 시해당할 때까지 권력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불쌍하게도 고종은 한 번도 우리나라의 일장인 적이 없었는데요. 와이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외국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기 때문에 외세라고 적었습니다. 신하들은 어떤 흐름이냐면 나라의 문을 닫자라고 했던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위정척사파가 이제 힘이 있었겠죠. 이들은 1860년대에는 통상반대운동을 펼칩니다. 신미양요 때까지도 통상반대운동을 펼치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일장이 바뀌니까 개항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있고 1876년에 외양일체론이라는 외인 일본인이 일본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양인과 한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문을 열지 마세요 라고 상소를 올렸었죠. 그리고 80년대에는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니까 개화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이 개화 반대 운동을 계속 펼치다가 나중에는 일본에 저항하는 일본이 싫어요 라는 마음으로 일본에 저항하는 의로운 병사를 일으키는 항일일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위정척사파는 이들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바를정자, 성리학 하나를 빼고는 다 반대했어요. 통상도 반대, 개항도 반대, 개화도 반대, 일본도 반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위정척사파와 대비되는 신하 그룹을 개화파라고 하고요. 이들은 나라의 문을 열자라고 했습니다. 개화파의 시작은 박규수고요.
이 계합파가 분화되는 계기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모군란이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정부가 추진하는 개화 정책이 적당한 속도다 또는 너무 느리다, 너무 소극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적당한 속도다, 온건 계합파가 되고요. 너무 느려, 바꾸는 김에 한 번에 다 바꾸자가 급진 계합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급진 계합파들이 김옥균, 박영우 이런 사람들이 바꾸는 김에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과 제도까지도 받아들입시다 라고 해서 일으킨 정변이 갑신년에 일어났던 정치적인 변화, 갑신정변이었고요. 하지만 이들은 3일 만에 이제 청군에 의해서 진압되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소멸,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피지배층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고요. 의미사변으로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1번 표로 가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는 일단 고부는 지역 이름이에요. 전라도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고부군의 짱,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학정은 포악하고 가혹한 정치인데 탐관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들이 고부관악,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무슨 시청, 무슨 군청 이런 관공서예요. 여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봉기는 전봉준 등이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무장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다라는 뜻이고요. 무장을 거쳐서 황토현, 황룡촌 이런 지역에서 농민군이 계속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왕조 이씨 왕가의 본관, 조선왕조를 세운 사람이 이성계인데 이 이성계 이씨가 전주 이씨예요. 그래서 이들의 본관인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전라도 할 때 전라도가 전주, 나주에 합친 말인데 그만큼 큰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농민군이 점령했다라는 뜻이고 이에 놀란 정부가 이제 이들을 진압하는 게 아니라 청나라의 원군, 구원하는 병사, 도와주는 병사를 요청을 했고 그 사이에 텐진 조약을 근거로 일본군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텐진 조약은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랑 일본이 베이징 밑에 있는 텐진이라는 도시에서 맺은 조약이었는데 그 내용은 청나라랑 일본이 서로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는 상대국, 그러니까 청나라 또는 일본에 알리자라는 내용이었고 청나라가 조선에 이제 군대를 보낼 거니까 일본 나도 갈래?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조선 정부가 외국 세력의 개입을 막고자 농민군이랑 정부가 전주에서 화해하는 조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 조직인 집강소를 설치해서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었고요. 외세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농민군은 스스로 해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봉기를 두 번째로 다시 일어나게 된 이유가 일본군이 이제 임금이 살았던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더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농민들이 두 번째로 봉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투력의 차이도 너무 컸고 그래서 이제 우금치에서 관군, 우리나라 군대랑 일본군이 합친 연합군이랑 농민군이 이제 싸우는데 농민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정봉준도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이제 이 사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의로운 가치를 들어서 여기에 이르렀음은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나쁜 상황에서 건져내고 국가를 반석 위에 튼튼한 기초 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관오리의 머리를 패고 밖으로는 강도 같은 무리를 몰아내고자 함이라.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를 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성격은 첫 번째 반봉건입니다. 봉건 제도를 반대하다라는 뜻이고요. 권력 있고 세력 있는 가문과 귀족을 모두 없애자라는 뜻이고
조선은 이런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임금, 양반, 평민, 천민 이런 게 봉건제도인데 이거를 없애고 평등한 세상을 꿈꿨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여기 보면 밖으로는 이런 무리를 몰아내자라는 걸로 보아 반외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곡 세력을 반대하다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 조선의 정치와 사회를 개혁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려 했다는 거에 있고요. 갑오개혁의 이 동학농민운동의 요구 중 일부가 반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 의병운동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는 의의를 지닙니다. 두 번째로 동학농민군이 만들려고 한 사회와 지금 2020년 21세기 대한민국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동학농민군이 패정,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이 많은 정치, 이런 나쁜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것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려고 했던 사회의 모습이 오른쪽에 제가 써놨는데요. 탄간호리는 그 죄를 조사해 엄하게 벌하자 관리에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꿈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비문선을 불태워버릴 것은 신분차별이 없는 사회를 꿈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 없는 잡스러운 세금. 그러니까 사또가 이 이름 저 이름으로 계속 세금을 걷어들였었는데 그거를 일체 거두지 말자.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를 꿈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채용할 때는 지벌, 이게 문벌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의 등급을 없애고 인재를 등용하자. 개인의 능력 또는 노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사회를 꿈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외적. 여기서의 외는 일본 외자입니다. 일본인과 통하는 자는 엄하게 처벌하자. 여기서는 외세. 외국 세력의 간섭과 경제적인 약탈이 없는 사회를 꿈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보다 더 미래에는 더 나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으니 한번 같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동학농민운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수능 한국사 12번 문제고요. 여기 우금치 전투, 고부봉기, 전주화야 이런 걸로 보아 동학농민운동임을 알 수 있는데요. 나머지는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은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흑치상지 등을 중심으로 백제를 다시 살려내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세도정치가 홍경래에 나는 1811년에 평안북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면 여기가 전라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고 평안북도는 평양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던 난입니다. 세 번째 병인양요는 강화도 조약과 강화도에서 일어났던 양요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지도가 있으면 병인양요와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서경천도 운동은 1135년 고려시대에 서경, 지금의 평양으로 천도, 소를 옮기자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29회 34번이고요. 그들의 통문, 돌아가면서 쓴 문서에는 대개 벌레 같은 외적들이 일본인들이 날뛰어 수도를 침범하고 이거는 일본의 경복궁 정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의 위태로움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접들은 동학이라는 종교가 각 접이라는 조직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힘을 합해야 외적을 쳐야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녹두라고 불리는 자가 전봉준이죠. 녹두 장군 전봉준이잖아요. 전라도의 병력 수십만을 이끌고 공주라는 지역의 삼리라는 곳에 이르러 진을 치고 보은이라는 도시의 병력과 서로 호응하고 있으므로 그 세력이 갑자기 확대되었습니다. 경복궁 정령 이후에 이제 2차 봉기를 말하는 건데요. 일단 탁지부가 국가재정을 전담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탁지부는 제2차 갑오개혁으로 등장한 부서예요. 네, 이거에서 탁지부라는 곳에서 나라의 돈을 몰빵해서 관리하자라는 건 독립협회가 추진했던 헌의 6조라는 거에 제한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1898년의 일입니다.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하여 진주성을 점령한 건 진주농민봉기 임술년에 일어나서 임술농민봉기라고도 합니다.
일본의 항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은 항무지를 우리가 개간,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꿀 테니 그 땅 우리 줘라고 일본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운동은 1904년에 보안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4번 홍경래의 주도로 난을 일으켜서 선천 정주. 이건 평안도 지역에 있었던 도시 이름인데요. 이게 보기로 되게 많이 등장하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평안도 지역에서 1811년에 일어났던 난입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금치에서 관군, 우리나라 정부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웠는데 농민군이 패배하면서 전봉준이 잡혀가게 됩니다. 네, 오늘은 7강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 8강에서는 갑오개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